야, 저축 그냥 돈 모으는 거 아니냐? 아니죠. 더 똑똑하기도 할 수 있고요. 더 효율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2배, 3배 빠르게도 가능합니다. 1억 어떻게 모으냐고요?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고요. 저축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정말 맞게 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안 선다고요.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고민 알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눈덩이 연구소입니다. 네, 여러분 왜 저축을 하시나요? 돈이 없으면 살기 어려우니까요. 남들 다 하니까 저도 그냥 모아요. 뭐든 좋습니다. 사람마다 저축의 목적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올바르고 빠르게 저축을 하기 위해선 누구든지 목표를 세우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뛴다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는 마지막에 결승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뛰게 됩니다. 숨이 너무 차오른다면 걸어서라도 완주를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일단 뛰어! 라고 한다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결승선을 향해 끝까지 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저축 역시 목표가 있어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치에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환경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1억을 목표로 잡았어요. 이러면 다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목표를 정했다면 반드시 그에 맞는 계획이 따라와야겠죠. 지금부터 그 계획을 세우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 쪼개기. 처음에 목표를 세웠다면 이제는 그 목표를 쪼갤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제 목표는 5년에 1억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5년은 어떻게 보면 참 막연한 숫자입니다. 그게 제가 가야 할 길을 흐릿하게 만들죠. 그 길을 뚜렷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구간이 나눠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5년에 1억을 모으겠다라는 목표는 중기 목표로는 1년에 2천만원, 단기 목표로는 한 달에 166만원 모으기,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거죠. 목표라는 것은 작더라도 달성할 때마다 성취감이 생깁니다. 이것이 사람을 계속 움직이게 만들죠. 그래서 작은 목표들을 계속 달성해 나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1억이라는 결승선에 가까워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연 단위, 월 단위, 더 욕심이 있으시다면 1단위까지도 쪼개보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한 달 생활비가 30만원이라면 하루에 만원씩 써보자. 만약 오늘 2만원 썼으면 내일은 최대한 안 써보자. 이런 식으로 해나갔습니다. 이렇게 내 목표가 세밀하게 나눠진다면 당장 오늘부터 내가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생길 것입니다. 두 번째, 통장 쪼개기 그리고 절전 모드. 통장 쪼개기 어떻게 쪼갤까요?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저축 통장, 이벤트 통장, 생활비 통장 3개면 충분합니다. 가장 먼저 저축 통장입니다. 얼마나 저축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본인 월급 실수령액의 70%로 시작을 해보세요. 내가 월 200만원을 받는다면 140만원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시작해보고 아무리 아껴도 내 여건상 70%는 힘들다라고 한다면 10만원 정도를 뺄 수도 있고요. 할만하다 싶으면 10만원을 더 올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적당히 타이트한 비율을 찾았다면 월급날 즉시 그 비율만큼을 저축 통장에 옮겨놓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건들지도 눈독 들이지도 마셔야 합니다. 한번 손대면 계속 손대게 되니까요. 다음, 저축 통장은 어떻게 운용하는 게 좋을까요? 예적금을 드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사용되는 돈의 비율이 높은 편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면서 하루 단위로 이자도 받을 수 있는 토스뱅크의 파킹 통장을 사용하는데요.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한 성질을 가진 CMA 통장과 함께 추후 영상으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통장입니다. 비상금 개념이죠. 갑자기 생기는 병원비에 사용될 수도 있고요. 달마다 잘 모아뒀다가 여행을 가는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 직면하는 여러 경조사에 사용될 수도 있죠.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내 저축 통장을 건드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월 소득의 5에서 10% 정도를 넣어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아무 특이사항 없이 무사히 한 달을 보냈다면 다음 달 비상금과 합쳐볼 수도 있고, 예정된 경조사비를 미리 준비해 놓을 수도 있고, 남은 비상금을 저축 통장으로 옮겨서 내 목표의 초과 달성을 노려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활비 통장입니다. 생활비는 가장 마지막에 남는 돈입니다. 쓸 거 다 쓰고 마지막에 남는 걸 저축한다, 절대 말도 안 되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생활비는 가장 마지막에 남는 돈입니다. 저축의 고정비, 비상금을 모두 배분하고 난 뒤 마지막 남는 돈이 내 생활비가 될 겁니다. 대부분의 이제 막 돈을 벌고 있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이거밖에 안 남았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같은 월급을 받고 있더라도 그 사이에서 돈을 더 많이 모았냐 못 모았냐는 여기서 결정됩니다. 그러니 마음 굳게 먹어봐야겠죠. 이제 우리는 내 소비 수준을 이 남은 생활비에 맞춰 나가는 겁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에
이렇게 없으면 없는 대로 결국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잘 만들어진 전략하는 습관은 추후 우리가 자산을 성공적으로 불리고 난 이후에도 그 자산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좋은 습관이 될 겁니다. 워렌 버핏의 경우에는 막대한 자산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산 5천만 원짜리 캐딜락을 아직도 모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 같은 경우에는 평일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회사 식당에서 해결했고요. 커피가 먹고 싶으면 탕비실에 있는 카누 타 먹었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한 달 30만 원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환경을 잘 분석하고 최대한 활용해보세요. 세 번째, 신용카드는 되도록 피하고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한다. 신용카드, 물론 절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제때제때 잘 내면 신용점수도 쌓이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한 비율로 사용하면 소득공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략과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첫바다다 라는 측면에서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왜 그런 측면에서 체크카드가 좋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손실 회피 편향을 느낍니다. 얻은 것보단 잃은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역이용할 겁니다. 체크카드를 쓰면 내 생활비 통장에 이제 얼마가 남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를 할 때마다 내가 이거 쓰고도 이번 달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될 겁니다. 그렇게 소비에 민감해질 수 있게 되죠. 신용카드도 물론 조회를 해보면 내가 이번 달 얼마 썼는지 알 수 있지만 나중에 쓴 만큼의 빚을 한 번에 갚는 느낌이라 자칫 작은 소비에 둔감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체크카드를 주로 쓰면서 바로바로 줄어드는 내 생활비 잔고에 예민하게 반응해봅시다. 약간의 스트레스는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전략하는 소비 습관을 들이는데 정말 좋습니다. 네 번째, SNS를 끊어라. 저축은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굳게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주위에서 내 소비를 유혹하는 것들이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처음에 마음을 유지하기 쉬울까요? SNS, 특히 인스타그램, 위험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스타그램의 본질은 자랑입니다. 올릴 만한 것들만 올린다는 말이죠. 내 출근길, 회사에서 먹는 밥, 이런 거 잘 올리나요? 안 올립니다.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명품을 산다거나 이렇게 뭔가 자랑하기 좋은 것들이 대체로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면 나 빼고 모두가 다 호화로운 삶을 사는 것만 같습니다. 정작 나는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말이죠. 이것이 박탈감을 만들고 우리를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퍼거슨 감독도 인정했죠. 자, 그리고 이걸 보시면 2020년 기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소득 수준을 가진 미국보다 1인당 명품의 소비 비용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는 한국인의 특성상 SNS의 영향도 결코 작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닌 나중에 모두가 진정 부러워할 만한 삶을 위해서 지금의 SNS는 되도록 멀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섯 번째, 떠벌리고 다녀라. 나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 이제 빡세게 돈 모을 거야 떠벌립시다.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리고요. 내 가까운 친구에게도 얘기해봅시다. 이건 어떤 거냐면 나에게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주변에 말해놓은 게 많아서 조금 눈치가 보일 겁니다. 아니, 부모님한테 그렇게 자신있게 말해놨는데 그러고 무신사에서 예쁜 옷을 봐서 다음날 집 앞에 택배 박스가 쌓여져 있으면 조금 민망하고 부끄럽겠죠. 자,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5만원 쓸 거 3만원만 쓴다 해도 1차적으로는 성공입니다. 저도 눈치를 조금 보는 편이라서요. 이런 강제성으로 큰 효과를 봤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직접 다 해보면서 효과를 가장 많이 느낀 5가지를 엄선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모두 잘 지킨다면 돈을 정말 못 모을래야 못 모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도조차 안 해보지 마시고 작은 금액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체감하시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는 내가 남들보다 정말 조금씩 더 붙여놓은 눈들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차이로 되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서야 생각하겠죠. 그때 학교 넣길 잘했어 라고요. 저와 제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